예, 시작하시죠. 첫날부터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뭐 3기라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아주 짧게 해가지고 강의 계획서랑 OT세를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예. 자, 강의 계획서 보시게 되면 이게 강의 계획서가 잘못 나왔어요. 이제 동영상 업로드는 제대로 될 건데 이제 학원에서 작년 거를 출력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다시 뽑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작년 게 뽑혀있더라고. 근데 내용이 올해랑 똑같아요. 제가 올해 학원에 보낼 때 날짜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진행되고요. 뭐 오전에 오늘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시험 보고 그러니까 실전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토요일날 아침에 가셔가지고 1교시 노동법 보고 30분 쉰 다음에 2교시 보고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 인사관리 보고 그게 토요일날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일요일날 오전에 이제 행정이나 선택 보고 이제 시험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구조라서 오전에 똑같이 했고요. 오후에 이제 2시부터 6시로 되어 있는데 5시 반이에요. 그래서 3기니까 늦게까지 안 하고 최대한 5시를 목표로 하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호 반 해보니까 5시 10분인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렇게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사례집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서브를 쓰긴 쓰는데 사용을 거의 안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3기 때 특성상 뭐 책을 막 볼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추가로 좀 볼 게 있다 보니까 서브 정도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는 예시 답안하고 실전 사례 연습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사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지 형식으로 따로 나가고요. 이제 앞뒷면으로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요게 나가고 요건 미리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보충 문제 해설도 되어 있는데 제가 겉면에 써놨죠. 요거 이제 절대 미리 보지 말라고 우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 시간에 모의 시험 보신 거 강평을 하고 요거를 같이 푸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 들이면서 그러니까 안 보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문제는 뭐 보더라도 문제도 보지 마시되 문제는 보더라도 해설지는 절대 안 보시는 걸로 우리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목표는 이룰 수 없는 목표죠. 이제 말 그대로 목표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에 한 27기, 28기 이럴 때 거의 근접하게 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점유율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올해 유성범 변호사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올해 행정 점유율 너무 높아가지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점유율 과반이 깨지면서 다시는 이제 그때 이뤘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는 바람에 이게 이룰 수 없는 꿈이긴 하지. 근데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능하진 않겠지만 이제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6주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있는데 강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전범위를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돌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겠습니다만은 3분의 1씩 돌아갔고요. 다음 주에는 1교시는 이제 임금, 근로시간 휴식, 인사고 2교시가 교섭 협약이고요. 3주차에 나머지 다 하겠죠. 4주차에는 근기법 전범위 해가지고 1교시, 2교시 모두를 근기법으로 가는 거고 5주차에는 노동법 총론, 노조법, 기타 법령 해가지고 1교시, 2교시 이렇게 같은 주제 내에서 범위 내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6주차가 전범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기를 통해서 3회 독을 하도록 하고요.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널 모의가 한 번 내지 2번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뭐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시험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도는 3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1주에 1회 독하는 게 일반 포맷이에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 우리 클래스에서 3번을 돌리도록 해놓은 거는 매주 한 번씩 돌리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본인이 좀 구력이 있고 다 돌릴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1회독씩을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일주일에 1회독을 하시다가 시험 전주에만 이제 3일에 1회독, 뭐 2일에 1회독, 전날 한번 다 보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분들은 진도만 따라가세요. 괜찮아.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하셨던 것들 다음 주 가면 다 까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그냥 진도를 잘 따라가시는 걸로 하고 대신 6주차 때 되면 이제 8월 초에 일주일 전범위를 들어가잖아요. 그 뒤는 계속 일주일 전범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전주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일에 1회독, 2일에 1회독, 1일에 전날 전범위 보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T 자료 가보시면 계획서 뭐 진도표 외에는 의미가 없죠. 자, OT 들어가 보시면
맨날 하던 얘기들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거는 다 제낄 건데 일단 1페이지에 일요반, 월요반 교차 수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료반 분들 마음대로 1호반 가시면 명단이 달라가지고 채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뭐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나중에 말고 미리 그러면 이제 제가 돌려드릴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하시죠. 이게 채점자 구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놔가지고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요반 같은 경우가 채점자를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답안 수정을 월요일에 가지러 와야 되니까 다들 주말에 오고 싶어 하지 월요일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받아가나 월요일에 받아가나 마감은 토요일 저녁에 어차피. 그러니까는 기간도 짧고 그래서 월요반 채점자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월요반을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뭐 사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부스가 엄청 많이 좀 월요반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이러반도 마찬가지고 올해 유독 채점자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엄청 해먹었네. 그래서 잘 안 구해져가지고 막 작년에 했던 분들 다 연락 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채점 노예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부 일정 이거 맨날 하는 얘기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방법도 맨날 하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카톡 문자로는 내용 질문을 받지 않아요. 카페로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창구를 단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카페가 지금 좀 밀려 있는데 요거 한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 정도까지 다 털어낼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4페이지에서 모의 시험 진행이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기존 수강생분들 미리 범위 문의 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기도 유형 1, 유형 2 해가지고 유형 1은 3개 해가지고 1, 2교시 6개 총 뭐 유형 2는 6개 해가지고 12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3기는 유형 1을 없애버렸어요. 2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범위 문의 주신 분들 다 6개 해가지고 12개씩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전범이 될 때야 뭐 그렇다고 치고 3주간은 3분의 1씩 나가다 보니까 1, 2교시 6개씩이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범위문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거의 뭐 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범위문의 안 하시는 분들도 범위문의 하는 애들이 이렇게 넓게 가져가니까는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겠구만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일주에 12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형 1을 3기 해버리니까 일주에 6개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해왔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유형 1을 안 하고 무조건 유형 2로 그냥 알려드립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맨날 하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1번에 실강 실형상 온첨이 있고 양가로 2번에 이제 일반 동영상이죠. 그래서 뭐 3기니까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온첨하고 동영상 강의 달라요. 이제 온첨반 분들은 학원 공식 시스템 8안 활용하시는 거니까 이 마감 일정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게 1분만 늦어도 업로드가 안 되니까 그 안에 PDF 해가지고 꼭 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다 써놨는데 PDF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파일명만 이제 답안지 파일명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올리시고 일단 시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마감돼서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아무거나 일단 올리시고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파일을 교체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아무거나 올린다고 파일명 이상하게 해버리면 학원에서 그거 그냥 드랍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은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너무 그런 분들은 근데 이거 막 답안 써가지고 업로드 되는 과정에서 문제 돼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뭐 아무거나 올린 다음에 막 수요일날 써가지고 막 바꿔주세요 이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다 썼는데 이제 그 막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막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안 되는 이런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 야매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당일날 못 쓰고 막 다음날 쓸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악용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 마감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조치를 좀 취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강 같은 경우는 첨삭이 원래 없죠. 원래 없는데 저는 1기 때부터 3기 때까지 제가 따로 계약한 첨삭자들하고 그냥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비용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1, 2기 해보셨으니까 밑에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서 7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여기다가 보내셔야 돼요. 1교시는 그 작년 연구실장이었던 박주희 노무사님이 하시고, 2교시는 재작년 연구실장이었던 김지은 노무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 2교시 각각 이메일이 다르니까 일반 동강분들 온첨이 아니에요. 온첨분들은 파란으로 하는 거고 일반 동강분들은 이쪽으로 발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분들 중에서 실강 신용상 운첨 이런 분들이 막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임의로 막 일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호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막 수강생 아닌 분들도 막 이 자료가 오픈돼 있으니까 막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주에 시험 못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주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그렇습니다. 사실 동강분들이 이거 만들어 놨는데 제출률이 썩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3기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상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채점비를 정산해줘 버리면 곱하기 2배가 되니까 1, 2교시 해가지고 사실 구조적으로는 제 입장에선 적자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론상으로 동영상 수강생분들 전원이 답안을 다 낸다. 그럼 전 적자예요. 되게 많이 그것도. 아무래도 규모가 쌓일 테니까. 근데 이게 왜 운영이 가능하냐. 당신들이 안 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지 마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적자 볼 수 있게 내세요. 적자를 원해. 그러니까 적자 볼 수 있게 동강분들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시간 내에 답안 써가지고 한번 첨사 받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 전원이 다 낸다. 그럼 내년에는 진행을 좀 고민을 해보기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계속 거의 10년째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많이 안 내기 때문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좀 가능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적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적자를 보면 다음 년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자 볼 수 있게 많이들 그거 잘 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별로 의미 없는데 8페이지 가시면 자 어쨌든 우리가 자료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야 이슈 자료가 있다 보니까 뭐 추가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법 과목들은 아니에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료는 2, 3기 모의시험 예시 답안들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례집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례집에 진짜 엑기스는 다 빼놨었거든요. 일부러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게다가 작년에 사례집 대폭 다듬으면서 그 기존에 빠진 주제들은 중요한 거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례집에는 중요한 주제와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포맷들은 사례집에 있는 주제는 다 보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1순위로 중요한 게 2, 3기 모의시험이고 2순위로 중요한 게 사례집이에요. 그 외가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사례집에 없는 서브에 있는 내용들 뭐 모의시험 안 냈고 사례집에도 없는 서브의 내용들 3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2, 3기 모의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쥐고 가시고 예를 들어 시험 당일날 아침에 뭐 가져갈지 모르겠다. 서브를 가져갈지 사례집을 가져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단거나 교재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2, 3기 모의시험 그 예시답안 들고 가세요. 아침에 그거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는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합격자 대면 상담은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건데 이건 카페 통해 또 따로 공지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예시답안 들어갈게요. 자, 오늘 1-1문 보시게 되면 뭐 주제 자체는 평이하죠.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예요. 근데 근기법상 근로자인데 주제의 평이함에 비해 문제가 겁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푸시면서 아 내가 빡대가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문제가 겁나 어려워. 그러니까는 주제는 평이했지만 문제가 겁나 어려웠으니까 요거 그냥 감안하시고 포섭에서 먹혔다 하더라도 그냥 연습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맨날 하던 건데 근기법상 근로자 기본 풀로 한번 짜보시죠. 자, 근기법상 근로자. 자, 맨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노무 제공자여야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정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하여 전부 다 근기법상 근로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를 쓰고요. 보통 우리가 답안 쓸 때 사례집에도 그랬고 우리가 보통 모의시험 볼 때 근기법상 근로자 법규정 로마자 이번에 쓰면서 여기에 설명을 좀 붙여요. 보통 많이 붙이는 설명이 여기서 말하는 근로란 근기법 2조 1호 3항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고 다만 이거는 해석상 독립노동이 아닌 종속노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보통 붙여요. 근데 오늘자 예시답안에는 답안을 보시면 3페이지 가보시면 오늘자 예시답안에는 그런 설명들을 싹 제껴버리고 로마자 이번에 법규정 복부터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냐? 설명을 쓰면 안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있나? 쓰면 좋죠. 쓰면 좋은데 일단 문제 길이에서 압도되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에 올려드리는 그 A4용 말고 그거는 이제 출력하시기 편하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보는 이제 그 문제지는 이거 A3로 만들어 놓은 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이런 형식으로 시험을 보죠. 이게 원래 공식 글자 포인트가 13포인트예요.
근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길어가지고 13포인트로 하니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12로 했는데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1.5로 했는데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11로 해서 11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확 줄인 거지.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일단 양에서 확 압도가 되었습니까,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사실관계가 길다는 거 무슨 얘기겠어요, 요즘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뭐 행정 민소하는 것처럼 포섭 몇 줄 이렇게 하던 시절에는 그게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답안 디자인 그 트렌드가 포섭을 뭐 조지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걸 맞춰가야 되고. 근데 사실관계가 길게 나왔다는 건 포섭으로 조질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 앞에서 힘을 좀 빼야 될 거예요. 꼭 근기법상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시험 보셨던 예를 들어 경업금지 약정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문은 비교적 짧죠.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 문제는 의도적으로 문제 사실관계를 좀 빈약하게 했어요. 왜냐면 1문에서 막 이렇게 해놨는데 2문까지 막 이렇게 해버리면 10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그거는 양심상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좀 줄여놔서 그런데 만약에 경업금지 의무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관계가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도입부에 생각을 해야죠. 아 이거 포섭 큰일 났다. 그래서 앞에를 좀 확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실전 연습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우발 상황 그런 것들을 한번 대응해 보시라고 일부러 좀 길게 가져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예시답안에는 설명이 빠져 있다. 이걸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포섭에서 큰일 나겠구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뺐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판례로 넘어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3단 구조죠. 기본 원칙 해가지고 계약이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종속성이 있는지를 본다. 들어가는 거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치상 시의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치상 시장 비삼계 위장과 대장이 개전하여 급세사하였다. 요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들어간 게 부차적 증표. 옛날에 하던 거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급세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 다음 짜잘짜잘한 개별 사례에서 판례가 제시했던 추가적인 법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 역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부차적 증표를 본 케이스가 있었고 다른 사업장의 수입이 어쩌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기구의 소유만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문제에서 만약에 임원이 나왔다. 그럼 등기라든가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살짝 설명을 좀 붙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사장이 나왔다. 그러면 강독감, 보차, 추가적인 요소들 제시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근기법상 근로자의 기본 플로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요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원도 아니고 소사장도 아니고 플러스 알파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근데 저 플러스 알파에서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취업규칙. 그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위탁직 지점장한테 적용되는 게 무슨 규정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규정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썰풀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 역시 취업규칙이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 규정 외에 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취업규칙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취업규칙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역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는 그 취업규칙의 문제 그거까지는 사실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일반론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사안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보시면 사안 적용해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에서 기본 원칙, 이건 뻔한 얘기죠.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돼. 이런 거고요. 5페이지 가보시면 갑의 종속성 판단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기법에선 인적 종속성이죠. 노조법에선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이고. 자, 그런데 자 일단 우리가 소위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학자들이 보통 리딩 판례라 불리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판례가 우리 책에 있는 2006년도 그 판례예요. 소위 부산학원 판례, 학원 강사 판례죠. 이제 그거 우리 내치상 씨가 처음 나왔던 그 판례. 그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리딩 판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출제된 모의 시험에 모티브가 된 판례가 학자들이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두 번째 리딩 판례로 많이 얘기하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 케이스가 되는데 지점장 케이스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는 응용해서 내려고 맘먹으면 판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도 끝도 없거든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대법원 판례 나온 사례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뭐 정수기 관리해 주시는 분들, 뭐 채권 출신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사회적으로 쿠르트 아줌마라 부르는 그런 분들 다 대법원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지. 골프장 캐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입 차주도 있고, 그다음에 카마스토도 있고, 근기법상 로자 판례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상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로 예상하던 것들은 학원 강사 이런 거 많이 예상하고 보통 강사들이 모의 시험 내는 것도 그쪽을 많이 해요. 우리 전통적 의미에서의 리딩 판례라 불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요런 판례를 모티브로 소위 두 번째 리딩 판례를 불리는 그 케이스로 한번 내본 건데 법리는 똑같아요. 사안 적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법리는 같습니다. 결국에도 내치상 시의 슬픈 이야기로 정부소송을 판단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거니까 법리가 다른 건 아니고 똑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내보면 생각보다 대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험가에서 연습하는 근로자 논점은 내치상 시 이야기를 순서대로 예쁘게 짝짝짝짝짝 깔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약간 좀 섞여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기 때도 얘기했었는데 자, 사실관계하고 법리하고 순서가 다르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 법리는 내치상 씨가 시장에 가서 비삼계를 먹고 위장과 대장이 개전하여 급제사였다. 뭐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 사실관계 쭉 읽어보니까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뭐 줄치면서 뭐 끊기도 하고 이거는 무슨 표지야 뭐 이렇게 써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사실관계가 내치상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비삼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예를 들어 뭐 개전을 얘기하다가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래버리면은 사안 적용 들어갈 때 이 순서대로 포섭을 해야 할지 이 순서대로 포섭을 해야 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편한 건 후자가 편해요. 후자가. 그래가지고 사안 적용할 때 기본적인 이 중심은 우리가 외웠던 법리 그 순서대로 쫙 깔아놓고서 사실관계를 여기저기서 뽑아오는 거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포섭할 때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아까 풀 때는 막 꼬여있고 막 헉헉헉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찬찬히 복습하시면서 사실관계랑 이 포섭 내용이랑 하나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아, 왜 이거를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볼 때는 얘는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야. 한 번만 해보면. 그리고 어차피 요거 연습해봤으면 응용돼가지고 채권 출시원이 나오든 예를 들어서 뭐 정수기 관리원이 나오든 혹은 이제 뭐 야쿠르트 뭐 아주머님이 뭐 나오시든 어떤 게 나와도 굉장히 좀 유사한 형태다 보니까 이 계약 형식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거의 비슷한 포맷으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다. 이런 것들은 그냥 추가 자료로 한번 해봅시다. 나눠도 되면 잘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실제 모의 시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풀 때 느꼈던 막막함에 비해 막상 복습하실 때 보시면 별거 아닐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판례를 7페이지 가보시면 자 2022년 판례죠. 비교적 최근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 판례를 모티브로 제가 케이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사실관계를 판례 전문을 쭉 긁어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 얘네가 정리한 대법원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있고 포섭이 있겠죠. 우리 시험 문제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있고 또 포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를 약간 다듬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실제 판례 전문에서 얘네가 정리한 사실관계랑 포섭이 좀 정확히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약간 다듬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했던 포섭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요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섭한 거구나. 그래서 실제 이 판례를 모티브로 문제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이 한 포섭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포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감잡기 좋으실 거고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얘나 뭐 채권 출시원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향성 가지고 혹시 나오면 풀면 되겠다. 이렇게만 한번 생각하고 복습하시면 근로자 파트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근로자가 나온다면은 기본적인 판례 법리로 풀때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1순위고요. 이런 식으로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이제 임원 수사장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 1-2문 가볼게요. 자 1-2문은 문제를 먼저 보시면 자 물음 2 해가지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 돼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자 한번 생각해보죠. 취업규칙의 규가 아니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때 쓸 수 있는 기본 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취업규칙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개념 얘기할 수 있고요. 개념에 뭐 들어가면 됩니까? 근로조건, 복무규율 이런 말 들어가면 되고, 근로조건, 복무규율 이런 말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통일적, 획일적 이런 말 들어가면 되죠. 개념 쓸 수 있고, 플러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약관계약으로 보는 일본과 달리 우리 대법원은 과거부터 일관되게 취업규칙을 기업 내 법규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이 고려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네들을 로마자 이번에 쓴다. 쓸 수 있지. 근데 잘 안 쓰는 이유는 시간 분량 압박 때문이죠. 그래서 서론에 살짝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런 식이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로기준법 94조를 얘기하죠.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따져볼 수 있냐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나오면 일단 구자조를 얘기하는 건데 구자조에서 두 가지 변수가 있죠. 첫 번째 불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불이익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리하지 않은 경우다. 그럼 더 얘기할 게 없지. 왜 그럴까요? 의견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의견 청취를 우리 판례는 심지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해버리죠.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의견을 들으면 되고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설사 의견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변경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끝 하는 거니까 더 할 얘기가 없지. 근데 불이익일 때 이제 의미를 좀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 부가적으로 플러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수험적으로 잘 생각하진 않아요. 자, 93조에 있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93조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인데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든 변경할 때든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죠. 다만 우리가 변경 절차에서 신고를 굳이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판례가 이거를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경, 예를 들어 불이익 변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론으로서 취업규칙의 절차를 변경 절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동의 외에도 신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안 쓰냐? 메인 논점이 아니기 때문이고 시간 분량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반론은 안 쓰고 사안 적용에만 살짝 기본 전제 비슷하게 언급하면 좋지 않느냐? 뭐 사안과 관련해서 변경하려면 93조에 의해서 장관에게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본 사안엔 잘 나와 있지가 않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단속 규정이니까 변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사안 적용에서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죠. 그 이유는 역시나 시간 분량 압박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제 입장에서 그냥 이거 쓰면 좋아요라고 말하기에 이상하게 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14조 마찬가지죠. 14조에 따른 게시비치 의무. 변경된 내용을 게시비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뭐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는 이 역시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죠. 마찬가지로 변경 절차를 얘기할 때 얘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쓰는 이유는 너무 논점이 지엽적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푸는데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고 시간 분량 압박도 있고 또 혹은 이상하게 쓸까봐. 그래서 이제 그 불신의 차원에서 또 이제 이렇게 꼭 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그다음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써먹을 만하긴 하긴 해요. 다만 얘도 꼭 쓰라고 말 안 하는 게 이게 쓰다 보면 좀 꼬여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주지를 했는지를 문제에서 잘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갖고 와가지고 막 가정법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뭐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되었다면 어쩌고 이렇게 쓰라고 하기에는 조금 마찬가지로 또 이상하게 쓰실까봐 이거 안 쓴다고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닌데 좀 부담이 돼가지고 쓰라고는 안 해요. 다만 문제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변경한 다음에 뭐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거 문제가 될까봐 사실관계에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일반론에서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사안 적용할 때는 살짝 언급해 주면 확실히 좀 도움될 수 있겠다. 그래서 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해석상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고려해가지고 법령 공포에 준하는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사안에서 A 회사는 취업규칙 개정 후 직원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고했기 때문에 이 해석상 노출되는 주지 의무는 이행된 것이다 하고 전제의 도입부에 털어버리고 빠질 수 있겠죠. 이거를 논점에 정리해서 아예 털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안 적용 도입부에 털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뭐 굳이 쓰라고 하는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불이익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뭘 보나요? 불이익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불이익 판단 기준을 보죠. 판단 기준. 불이익 판단 기준. 그래서 판례가지 예전에 기본 입장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알파로서 뭐 신설이 어쩌고 일부분으로 유불리가 어쩌고 막 일부조건 유불리가 어쩌고 나오셨습니까? 그거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판단해 봤더니 불이익을 판단해 봤더니 만약에 불이익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불이익이 아닌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불이익이면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불이익이 아니다. 그럼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다음 불이익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동의의 절차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죠. 주체 얘기해 볼 수 있고 이 주체도 전체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고 일부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뭐 더 할 얘기 없고 일부면 이원화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 동의의 방법도 과반 노조인 경우가 있고 과반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과반 노조라면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자의 동의면 족하는 것이고 과반수라면 회의식 플러스 알파 이게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 봤을 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있고 동의를 못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동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효하지. 다만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뭡니까? 강행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반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잠탈을 목적으로 노사가 야합한 경우라거나 이런 경우라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동의받지 못한 경우는 무효지. 무효인데 여기도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통합법리 폐기 이후에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신규 입사자 법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불이익 변경에서의 플로우 안에서 판례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에 대해서 뭘 쓸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음이 A사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불이익 변경이라고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불이익 변경을 깔아놨으니까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 문제에서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라고 사실관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라고 깔아놓고서 유효한지를 묻는데 이거를 불이익 판단 기준에 그걸 쓰고 있다. 안 되겠지. 그렇죠? 이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은 무익적 기재 사항으로서 점수가 부여가 안 된 것 같았는데 한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그렇게 쓰게 되면 논점 제대로 모르네? 그러면서 막 점수를 날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안 물어본 거는 안 쓰는 게 나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예 불이익을 깔아놨으니 이거 불이익은 검토할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불이익을 판단을 안 하는데 왜냐 깔아놨으니까 안 하는데 무서운 거야 안 하기가. 그럴 때는 논점에 정리해서 털어버리면 되죠. 내가 왜 안 쓰는지 본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불이익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예 좀 서론에서 아예 털어내주면 또 그것도 좀 더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2교시가 심한데 노조법이 그러니까 1교시는 그냥 나무에서만 나와요. 숨 몰라도 돼. 그냥 나무 그 자체를 시험에 내니까 1교시는 그냥 나무야 나무. 근데 그에 반해 2교시 노조법은 좀 그래도 좀 서사가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숲이 좀 필요한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숲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안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2교시 엄청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형편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 열람하러 답안지 열람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하냐면 가서 한번 보시라. 분명히 내가 판례 외운 거 잘 쓰고 했을 건데 딱 보는 순간 뭔가 얘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올 거다. 그러지 않고선 점수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 저한테 보내준 목차대로라면 나올 리가 없는데 아마 딱 보는 순간 얘 뭔지 모르고 그냥 판례 외운 걸 썼구만. 이런 느낌이 확 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99% 정도는 납득을 하고 와요. 보시고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근데 이런 문제에서 불이익을 깔고 들어갔는데 불이익 판단 기준 이러고 있으면 논탈 느낌으로 생각이 좀 될 수 있고 생각보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게 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러니까는 안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불이익을 깔아놓고 불이익 변경의 절차는 적법한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 그랬지. 그러니까 효력까지 얘기해야 돼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효한가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논의가 나가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시답안에는 지금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보통 준비하는 답안은 뭐냐면 일단 로마자 1번에서 논점의 정리를 하고 로마자 2번에서 법규정을 깔고 간 다음에 3번에서 판례로 넘어가죠. 그리고 연결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판례들을 빡빡빡 봐가지고 이걸로 사안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되냐? 되지. 왜 안 되겠어? 되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시만을 보면 목차 구성을 다르게 해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13페이지 가보시면 1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13페이지 자 1-2문 취역규칙의 불이익 변경 논점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 끝부분 보시면 가로 안에 본사안의 경우 전체에 적용되는 취역규칙이고 노동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범위를 이해 한정한다. 우리 1기 때, 2기 때, 특히 2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쓸 게 되게 많은데 내가 거기서 왜 얘랑 얘만 딱 쏙 뽑아가지고 걔네만 쓰는지를 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좋죠.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론 쓸 때 아예 범주를 좁혀버리는 방식이 있고요. 이러니까 이것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판례 들어가서 문제의 소재를 쓸 때 나 이게 문제되니까 이것만 쓰는 거야. 그때 던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논점의 정리에서 내가 왜 이것만 쓰는지를 미리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판례들을 보시면 부제를 막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보통 우리가 취역규칙 불이익 변경 다 봤을 때 로마자 2번이 법규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로마자 2번을 법규정으로 안 하고 불이익 변경의 절차라 그랬어요. 3번은 효력, 효과를 얘기했고 왜 그러냐? 이건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런 거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그림 내에서 불이익 판단 기준은 쓸 필요 없지만 25점인데 얘랑 얘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자 2번 법규정 이러다가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법규정을 로마자 2번의 1번 문제 소재에 그냥 쓱 넣어버리고 판례 위주로 쫙 답안을 구성했다. 이런 상황극, 일종의 상황극인데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이렇게 한번 답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로마자 2번의 법규정, 3번의 판례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로마자 2번 법규정, 3번의 절차, 4번의 효과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문제 소재의 법규정을 묻어놨다. 구사조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판례를 쓰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고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만 쓰면 되죠. 그 외에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쓰고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15페이지 가보시면 형식 먼저 얘기할게요. 중간포서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문제에서 꼭 중간 포섭을 해야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법에서는 중간 포섭하는 경우가 있고 끝 포섭하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 끝 포섭을 많이 해요. 학자들 뭐 우리 교수님들 사례집 보더라도 보통 끝 포섭 많이 하지. 근데 가끔 중간 포섭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중간 포섭을 활용을 좀 하죠. 근데 그래야만 하는가? 아니에요. 끝 포섭 해도 돼.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중간 포섭을 했는가? 이유가 있죠. 자, 일단 불이익임을 깔아놨어요. 자, 불이익을 깔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절차에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적법하게 준수했다면 로마자 3번에 나와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3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자 2번에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일단 중간포섭으로 털어줘야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안 쓰고 왜 얘만 썼는지가 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포섭을 한 건데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포섭은 좀 이따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절차를 이 문제는 거친 거예요. 거친 거. 그러니까 3번에는 얘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르게 풀어가지고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풀었다. 그럼 3번에는 얘가 나와야죠. 뭐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풀었다면 그 뒤엔 얘가 나와야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악은 뭐냐면 최악은 거쳤다고 해놓고서 뒤에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한다든가 반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뒤에선 이 얘기를 한다든가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학원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실제로는 이건 박살나는 거지. 완전 흐름을 제대로 아예 모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은 거쳤다가 맞아요. 거쳤으니까 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차라리 약을 팔아가지고 이 정도면 거치지 않은 거야 라고 풀었다면 근데 일로 넘어갔다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반대로 거쳤다고 해놓고서 뒤로 일로 갔다. 이게 최악이지.
이런 경우. 반대로 안 거쳤다고 해놓고서 일루 갔다. 이것도 최악이고.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보단 차라리 안 거쳤다. 따라서 남용인지 뭐 신규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건 차라리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이런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얘가 로마자 2번, 3번으로 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2번 법규정 3번에 뭐 1, 2 이렇게 해도 되고 2번 법규정 3, 4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 포섭 해도 되고 끝 포섭 해도 되고 일단 형식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 문제가 마찬가지로 취역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 있어서의 리딩 판례라 불리는 17페이지의 판례를 갖다 놨는데 2003년 판례 그걸 모티브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가지고 변경 절차 얘기하면 이게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위 학자들이 리딩 판례를 평가하는 그 판례 그대로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만 이 판례가요 사실관계를 뭐 제가 갖다 놨는데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긴 해. 이 정도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기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우리가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얘기할 때 개입 간섭이 없음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개입 간섭을 얘기하니까 이게 얼핏 보면 사용자의 개입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취역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매우 좀 엄격하게 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실제 최근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은 개입 간섭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쓰였어요.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개입 간섭 없었잖아. 이 정도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오히려 쓰이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변경 절차를 조금 허들을 높게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되게 유연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연하게 보기 시작한 요때 나왔던 게 개입 간섭이에요. 이때 시기에. 그래가지고 개입 간섭이 없었으니까 문제 없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법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경까지 갔었냐면 아예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는데 대법원에서 딱히 뭐 개입 간섭이 없었고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 기회는 있었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경을 유효해 이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을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이게 엄격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최근에 심리불수행 기각 판결 등이라서 이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답안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부서별 기후 취업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장의 산재라든가 이런 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최근 법원 분위기는 다시 불이익 변경 절차 보는 기준들이 되게 다시 엄격해지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한때 엄청 유연하게 보는 시절들이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럴 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내버리면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풀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다시 판결이 나온다면 똑같이 했을까라는 의문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사실관계를 좀 다듬었어요. 그래서 요 실제 판례에서는 회의를 했다 이러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거친 것으로 유도하려고 그래서 회의도 했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바꿔놨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회의를 거쳐가지고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는 거침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판례에서는 제대로 회의를 했다는 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찬성자가 전원이 찬성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 사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 이상하긴 한데, 변형한 오늘 문제에서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회의를 거쳐서 다들 동의해가지고 사인한 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보시게 되면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서명을 받지 않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게 우리 판례가 인정 안 해주는 개별적 회람 서명은 뭐냐면 회의 절차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한 명씩 불러다가 사인해.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회의를 거친 다음에 부서별 기구별로 우리 과반수가 찬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인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를 직빔으로 해야지 사인하도록 하면은 회사 눈치 보여가지고 어떻게 이거 사인을 하냐 못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아니, 법에 딱히 직빙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다 큰 성인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애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는 거 아니고 회사 다니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내가 회사에서 뭔가 개정하는데 내가 반대한대. 그거 말을 못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이제 회의 이후에 나는 반대한다. 서명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 그 정도는 다 큰 성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정도 의사표시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니고, 그쵸?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아들 그러면서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네가 대학 간다 전제하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빠가 열심히 뒷바라지 할 테니까 대학 졸업하면 알아서 살아. 그랬더니 아들이 당황했어. 굉장히 당황하더니 딸이 놀라면서 아빠 나 30살까지는 키워주면 안 돼? 그러는 거야. 좀 알았다. 30살까지는 키워줄게 했는데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직원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서명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회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오히려 문제될 수 있겠다. 그래서 방향성은 고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변경은 유효하다로 가시는 게 맞긴 맞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서브에 넣어놓았던 심리불속행 기합 판결 글 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력에 있는 분들. 소개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소개하는 건 그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답안이 꼬여요. 그리고 실제 심리불속행 기합 판결 나왔던 그 판례들을 보게 되면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너무 양아치였어. 그래서 너무 양아치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서별 기업을 취업을 하는데 진짜 부서별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막 3인 1조, 막 4인 1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취업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사실상 문제가 많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막 또 동의받았고 이런 특수한 경우라서 그 엄격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취업규칙 불이행용 문제가 좀 애매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명확하게 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설명한 이후에 회의하는 동안 안 나가는 부서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계획 간섭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우리가 있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부서장들도 사실은 이중적 지위를 가져서 그렇지, 걔네들도 근로자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의 지위도 가지지만 팀장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 취업 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갔다 그래가지고 막 나갔어야지. 이건 계획 간섭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죠.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구성이 된 이유는 이런 구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깔아놓고 문제가 연동되니까 우리 그 보충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해설은 아직 보지 마시고 보충 문제 1교시의 3문 보시면 보충 문제 없는 분들 뒤에서 받아오세요. 예, 보충 문제 1교시 3문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예요. 요거 한 5분 드릴 테니까 목차를 짜보시고 답을 내려보세요. 자, 이걸 할 때 우리 보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따가도 이제 5분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5분의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력이 많이 올라온 분들하고 좀 부족한 분 사이에 5분의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5분 동안 뭘 할 거냐면 문제를 읽어보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논점 파악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겠지. 최소한 이건 해야지. 최소한 5분 동안.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어도 이건 해야 되겠지. 두 번째로 논점 파악하고 정답을 내렸으면 답안 쓴다고 생각하고 목차 구성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5분 동안 논점 파악하고 답 맞추고 목차 구성했다. 요거 연습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내가 요걸 되게 빨리빨리 하고 시간 남는다. 그럴 때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메인 판례들이 있을 거예요. 메인 판례들을 한번 뭐 구조라든가 뭐 키워드 이런 것도 한번 살짝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그래서 구력이 좀 있는 분들은 3번까지 가시고 너무 초심자 느낌이 강하다. 예를 들어 막 올해 동차인데 1차 보느라고 2기를 아예 막 날려버리고 막 이랬다.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이런 분들은 1번만이라도 해보시고 자 개인 그거에 따라가지고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문 3분 드릴 테니까 문제 파악하시고 답 내리시고 목차를 짜보세요.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리딩 판례들을 한번 그 구조라든가 키워드 한번 떠올려보시고 예. 5분 드리겠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습니다. 사실 답은 쉬워요. 답은 쉬운데 복차 짜는 게 조금 처음에 낯설 수 있어서 그거 메인이고요. 삼 분 지났습니다. 일 분 뒤에 마감하고 같이 내용 볼게요. 1분 뒤에 마감. 우리 그 추가 문제 해설 자료가 있어요. 요거 앞에 보지 마시고 18페이지 보시죠. 18페이지. 앞에 내용 보지 마시고 18페이지 3문. 요거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오늘도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고 지금도 보충 문제도 취업규칙이에요. 근데 문제 방향성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아까 우리가 모의 시험으로 봤던 문제는 불이익임을 깔아놓고 유효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쳤는지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쓰는 게 이제 아까 우리 문제였고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보시면 끝부분에 이런 개정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변경이 유효해? 이걸 안 물어봤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불이익인지를 판단해 봤는데 불이익이 아니더라. 그럼 가반노조라 가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게 답이겠죠. 만약에 해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가반노조라 가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돼. 물론 의견 안 들어도 단수 규정이니까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이래 쓰겠지. 자, 근데 불이익이더라. 그러면 이걸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야 돼. 그게 답이겠지. 가반노조라 가반수의 동의인데 누구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돼. 이게 답이겠죠. 그 효력이 있냐 없냐는 안 물어봤어요. 결국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개가 메인 논점이 되는 거죠. 이 논점이. 효력을 안 물어봤으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답은 불이익 변경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불이익 변경이니까 유효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이런 식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논점은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로마자 2번에서 법규정 깔아주고 판례에서 연결 잡아가지고 불이익 판단 기준 변경 절차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일반적인 포맷으로 가게 되면. 근데 이 문제에선 좀 다르게 로마자 2번에서 법규정을 따로 안 빼고 로마자 2번에서 예 쓰고 3번에서 예 쓰고 이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쓸 게 많다 보니까 시간 분량 고려해가지고 야 이거는 빡세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쓸 게 많아가지고 이건 좀 법규정 뭉개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시답안하고 약간 좀 내용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형식을 어떻게 가져갔냐? 일단 아까는 우리가 판례 중심으로 목차를 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규정을 로마자 2번 들어가면서 1번 문제 소재 집어넣었죠.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논점의 정리에서 법규정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석대로 가는 거는 로마자 2번에서 법규정 해가지고 구사조 복붙 이게 정석인데 시간 분량 고려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서론에 쳐버리고 빠지든가. 두 번째 판례 들어갈 때 문제 소재에 넣어버리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마자 2번을 그냥 시간 없으니까 판례한 다음에 문파 안 해가지고 법규정 슬쩍 밀어 넣어버리고 판례 이래 갈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치역규칙 불이익 변경의 모든 플로우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만 빼오면서 그 범위를 좁혀주는 걸 우리 모의시험 예시답안에서는 서론에서 그 작업을 했죠. 서론 마지막 말미에.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자 2번하고 3번 문제 소재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예시답안처럼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지. 예를 들어 로마자 2번에서 이거는 일부 근로자 유불리니까 그거 쓸 거야. 3번의 문제 소재에서는 뭐 일부 집단 적용이고 노조 있으니까 그것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좁히는 작업을 문제 소재에서 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 오늘 모의시험 예시답안에서는 판례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법규정을 문제 소재에 묻되 논점의 정리에서 범위를 좁혔다면 반대로 얘는 법규정을 서론에 묻어버리고 문제 소재에서 범위를 좁혔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냐?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성심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의 개념이라든가 성질 이런 것들을 서론에 쓸 수 있다고 하죠. 시간 때문에 잘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모의시험 예시답안은 안 썼어요. 근데 얘는 썼거든. 개념만. 성질까지는 안 썼고 개념을 썼어요. 왜 개념을 썼냐? 이유가 있죠. 이 문제에서 이 규정이 취업규칙 이하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개정했어. 그랬으면 그걸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취업규칙의 말이 안 나오니까 이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규정이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취업규칙 이하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자 2번에 취업규칙 개념 쓰면 안 되냐? 돼요. 중간 포섭하면 안 되냐? 돼요. 되는데 시간 분량 압박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이 취업규칙 개념을 얘기해 주면서 요거 취업규칙이니까 구사조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했다. 물론 사안 적용 도입부에서 이 얘기를 해도 괜찮죠. 뭐 보는 사안에서 이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취업규칙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취업규칙 개념을 쓴 이유는 실제 우리 오늘 모의시험 본 거에는 취업규칙이라고 아예 깔려있지만 여기는 물론 다 알긴 알죠. 이게 취업규칙이지. 다 알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취업규칙 이하 깔아주려고 개념을 썼다. 물론 시간 없으면 제껴야지.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얘기하면 되겠죠. 시간 없으면. 그런 차이점이 일단 있다.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두 개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거 불이익이냐 이거 봐야지. 불이익이냐에서 메인 논점은 일부 근로자 유불리예요. 그러니까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기존보다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기존보다 좋아질 거고 누군가는 기존보다 안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다음 연도에 내가 A를 받았다. 나는 기존보다 좋아진 거야. 다음 연도에 내가 E를 받았다. 나는 기존보다 안 좋아진 거죠. 기존대로면 나는 요거밖에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게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는 분명히 불리해지더라. 그래서 메인 논점은 일부 근로자 유불리예요. 근데 일부 요소 유불리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개정된 내용을 봤더니 성과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지점이 있지만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도 어떤가요? 내 입장에서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줄돼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도 내가 내 눈에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일을 잘못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요소 유불리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결국 일부 요소 유불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누군가에겐 불리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분명히 E를 받을 테니까. 그죠? 모두가 A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뭐 D, E를 받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메인 논점은 일부 그러다 유불리인데 일부 요소 유불리를 쓰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근데 대신 그걸 쓸 거면 둘 다 써야 되겠다. 일부 요소 유불리인데 모두에게 좋은 점과 모두에게 안 좋은 점이 있지만 종합적 검토를 해보니 결국 누군가는 점수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 누군가는 액수가 받는 액수가 누군가는 줄지 않겠냐. 누군가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메인은 일부 근로자 유불리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부 근로자 유불리만 써놨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일부 요소 유불리를 좀 근원적인 얘기로서 까는 것도 가능은 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연결 잡을 때 메인이 일부 근로자 유불리니까 그거 쓸게 깔아주면서 두 개 쓴 거죠. 판례 기본 입장 플러스 일부 근로자 유불리. 다만 이제 판례 기본 입장을 쓸 때 우리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의 최근 판례가 얘기했던 기본 입장 그건 안 쓰고 되게 일반적인 얘기들을 막 해놨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불이익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례 기본 입장이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야. 뭐 기득의 권리 어쩌고 그랬는데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야.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걸로 문제 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약 팔고 썰 풀고 빠지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놨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20페이지에 어쨌든 메인은 양가로 2번이죠. 일부 근로자 유불리. 결국 이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불리해지니까 불이익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까는 전체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죠. 여기는 대리급 이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지. 그러니까 이원화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원화가 안 돼 있겠지. 사원 중에 대리는 절대 못 가.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원하다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원이라는 집단은 승진을 통해 대리 정도는 대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리 정도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사회생활 안 해본 분들 모르는데 생각보다 대리가 높은 직급이야. 이건 회사 가보시면 아실 거야. 아무튼 대리는 다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원화가 안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반 노조가 있다면서요. 그럼 그것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원화가 일부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가반 노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모의시험 풀었던 거랑 완전히 반대죠. 그거를 여기다가 일반론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안 적용을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이 뭔가요? 아까 그 문제는 결론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이게 답이라면 여기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돼.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랬는데 유효해. 이건 말이 안 되죠. 무효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물어본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라고 물었으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 이게 결론의 정답이 되겠죠. 그런 면으로 두 개를 좀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약간 문제를 다르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모의시험 해설 플러스 보충 문제까지 같이 가보도록 하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시작할게요. 쉬시면서 우리 추가 문제에서 1문은 이따가 아예 각 잡고 5분 동안 할 거예요. 각 잡고. 근데 2문은 이게 답이 어렵진 않거든요. 2문은. 답이 어렵지 않으니까 2문 한번 읽어보시고 답은 뻔해요. 2문, 1교시 2문 이걸 읽어보시면서 목차를 어떻게 짤지만 한번 고민해보세요. 깊게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또 러프하게라도 그것만 한번 고민해보시고 20분 정도, 21분 내 시작하겠습니다. 3시 21분에 시작할게요.